요새 한국말을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말로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한국 여행이 더 재미있어진다라는 동기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직 그 AI의 번역 기능이라는 거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신사임당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혐한 시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었다는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예, 이것은 그 2016년이었기 때문에 9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혐한 시위라든가 이거 뭐 세계적으로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적이라든가 인종 또 민족에 관해서 차별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혹은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라고 해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하면서 100명, 200명 정도가 과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조항이 좀 애매해가지고요. 일단 헤이트 스피치, 한국의 입장에서는 혐한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자. 그 정도의 내용이라서 상당히 좀 손판마이 처벌이 아닌가. 사실 처벌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일정한 효과는 있어가지고 혐한적인 특히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주류였기 때문에요. 일본의 국회에서 상당히 문제화가 돼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K 콘텐츠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K 콘텐츠가 일본의 특정 열성팬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한류 K-팝 말하자면 K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안에서 굉장한 붐이 되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특히 10대, 20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요. 이거는 2025년에 상반기에 그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50% 이상이 아이돌을 찾을 때는 K-팝 아이돌이다. 이러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5% 정도로 스타토라는 일본 내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돌들을 그렇게 찾는데 50%는 K-팝이에요. 스타토라는 것은 옛날에 자니즈가 이름을 바꿔서 스타트하고 투라는 것을 합해서 스타토라고 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 것인데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도 K-팝 전체 인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일본 안에서 특히 이것은 10대, 20대에 한정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만은 큰 인기를 K-팝 콘텐츠가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K-팝 스타들은요 팬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본 안에 아이돌하고 팬들의 관계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BTS하고 아미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팬덤이라는 것이 참여형의 팬들의 형태다라고 하여서 그 K-팝 아이돌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그러한 팬덤이 달아가고 또 그 사람들만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그냥 회사가 아니라 팬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굉장히 유통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들이 일본 안에서도 사실 K-팝
아이돌에게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한국 안에서의 그러한 팬덤 문화가 일본에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K-팝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아이돌은요, 완성형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냥 아직은 연습생 같은 사람들이 먼저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팬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형태가 일본의 아이돌 문화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4대 연애 삼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연습이나 훈련을 지낸 후에 거의 완성형의 아이돌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의 완성된 아이돌을 이제 보통 대중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일본 아이돌하고 한국 아이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숙도라든가 완성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완성형 내놓는 한국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화되는 것이고 일본 안에서도 일본 아이들은 재미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크 일본에 야구 노무크자이라고 있잖아요.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관객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국 아이돌을 많이 매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이나 가수들은 노무크장을 매진시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가수들이 가도요, 그렇게 노무크장을 매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안에서 K-팝 아이돌의 인기는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온 아이돌이다 라기보다 국제화가 된 세계적인 아이돌이다 라는 인식이죠. BTS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거나 블랙핑크가 거의 비슷한 성적을 올리거나 이것은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K-팝 그리고 한류 전반적으로 일본의 드라마라든가 노래를 능가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팬을 그리고 붐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한 일본 업계는 뉴진스 사태를 보며 K-팝 구조가 바뀔 대형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교수님께서 한류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봐도 K-팝 스타들 그리고 아이돌은 굉장히 많이 뭐라 할까 생산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아이돌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물론 성공하는 아이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일본에서 볼 때는 그 아이돌들이 많이 또 등장하고 또 나온 아이돌들이 다 멋있거든요. 일본에서 볼 때. 그리고 노래도 춤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완성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특히 인기가 있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무크장 같은 공연장을 매진시켰고 또 그 일본 사람들의 청소에 맞는 노래를 내보냈고 1980년대에 아이돌 마츠라 세이코의 노래를 그대로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이가.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순식간에 대인기 그룹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안에 그러한 음악 활동 이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하이브도 일본에서는 BTS가 소속하는 그러한 예능 기획사로서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또 이번의 사태로 하이브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오도와 또 그 참여하고 있는 뉴진스가 이제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또 뉴진스의 한이가 국회 어떤 위원회에 나가가지고 같은 회사 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든가 뉴진스라든가 한이를 무시해라 라고 같은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라든가 이러한 증언을 또 한국의 국회에서 했어요. 이게 또 일본에서 금방 뉴스가 됩니다. 일본 말로 엄청나게 이런 것은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 물론 일본의 연예 기획사에도 큰 문제가 요새는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혹은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뉴진스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이곳을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적인 인기는 계속 있는데 다른 문제로 사라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러한 한국 내에 또 기획사 내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팬들은요, 한 번 팬이 되면 쭉 팬이 돼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성매매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재판을 한 그런 아이돌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팬들은요, 상관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한국 안에서 재판이 있을 때 그 재판 기일에도 이쪽에 법원에 보러 와요.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법원에 와서 또 응원합니다. 그래서 일본 팬들은 한 번 팬이 되면 쭉 거의 평생 동안 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뉴진스 사태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금 전의 이야기지만 카라의 크하라 씨가 자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하라는요, 카라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 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본 팬들이 지금도 크하라 씨의 그러한 죽음, 그 기일이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일본 안에서도 주도식이 열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팬들은 또 한국 팬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꼭 했어요. 앞으로 또 한일 관계가 말하자면 한류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연예 기획사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키보드 입력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의 키워드 입력 방식은요, 조금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PC,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의 키보드 입력 방식하고 이러한 휴대폰에서의 입력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일본어로 가나라고 하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것으로 그냥 입력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특히 휴대폰 입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입력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그 키보드, PC라든가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의 키보드는 좀 넓기 때문에요. 이게 히라가나도 많이 지금 나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거의요. 그러나 이쪽으로 휴대폰으로 지금 입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은 지금은 알파벳으로 입력하거든요. 히라가나라고 해도 아라고 하면 A를 누르면 되고요. 카라고 하면 KA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카라고 하면 일본 말이면 그냥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알파벳 입력으로 하면 카라고 하면 KA라고
특에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일본어만으로 입력할 때는 굉장히 빨리 입력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요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알파벳으로 입력하자라고 하여서 10년, 20년 전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5%로 줄어들어가지고 알파벳 입력을 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어 입력이라는 게 잘 안 되니까 요새 오히려 한국의 어떤 기업이 이러한 일본어 입력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키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일본적으로 오히려 수치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갤럭시라든가 이런 키보드가 옛날에는 입력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알파벳은 그냥 연무 입력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할 때는 그냥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그런데 가능해요. 알파벳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일본어의 문제점은 이렇게 일단 알파벳으로 입력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 다음에 그것을 한자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만으로 일본어 문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한글만으로 그냥 문장이 되는데 그러나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으로는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새 한국말을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말로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또 한국어를 학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방식의 변화가 일본어 교육이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일본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인터뷰라든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러한 휴대폰으로 입력하잖아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속기라는 것이 기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속기라는 게 뭐냐고 하면 특히 일본 기자들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노트에 그냥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라는 형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그게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아닌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런 것을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된다면.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가나다라 한글을 그냥 입력해서 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인터뷰 기사라든가 다 그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어는 그거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어에 대한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좀 약간 거부감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자를 쓰지 않으면 일본어가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데 실제로 손으로 쓸 때 한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드 프로세서 키보드로 하면 그냥 엔터 치면 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쓸 수는 없어요. 일단 형태는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키보드로서는 한자로 바꾸지만 그것도 비슷한 한자가 있으면 뭐가 실제 한자였는지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한자를 제대로 입력 못하고 또 쓰는 것은 물론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일본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일본인들이 K-드라마나 K-팝 등을 접하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계기는 일본어가 불편하니까는 아니거든요. 한번 한국에 오면 두 번, 세 번 가고 싶게 된대요. 그 경우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역시 서울의 동대문이나 그런 데 가도 아주머니들하고도 실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모든 지하철의 방송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한국 여행이 더 커진다라는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K 콘텐츠의 확대죠. 특히 K-드라마, 일본에서 최근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사랑의 시작,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이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되었어요.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곳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곳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배우기 시작했더니 빨리 이거 쓸 수가 있네. 일본말을 보다 훨씬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발음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 한글이다.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에 의해서요. 다른 글자들은 자연 발생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특히 글자하고 발음의 괴리가 굉장히 있는 거죠. 영어도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한글은 발음하고 그 글자 쓰는 내용이 일치되어 있다라고 일본인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어하고 이 문법이 같다라는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든 외국어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또 배우기 쉬운 언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K 콘텐츠의 보급하고 함께 또 K-팝도요. BTS가 말하는 한국말을 이해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죠. BTS뿐만이 아니라 원래 카라가 일본 안에서 한국말을 섞으면서 일본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으로 그 한국말이 뭐지? 라고 하여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번역 기술과 생성형 AI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일본어의 고유성, 특히 한자 표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그 AI의 번역 기술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그 주목받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본어를 번역할 때 AI로 번역시키자 이런 이야기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AI의 번역 기능이라는 것은요. 피벗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중간 언어예요. 일본어를 먼저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중간 언어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으면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일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서 한국말로 직접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다른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일본어라는 언어는요.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합니다. 한국말은 주어를 생략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경어, 정경어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 한국에는 겸양어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경어 체계는 10단계 정도 있어요. 이거 또 영어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으로 또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직 그 AI의 번역 기능이라는 거 제대로 작동되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해도 번역으로 나온 그러니까 일본말로 한국말로 번역했다. AI 기술로.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사람이. 이게 일본어의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한국말을 알게 되면요. 한국말은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예를 들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일본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AI가 번역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알게 된 일본인들이 또 한자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전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적인 언어가 되게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이러한 AI의 번역이라는 것이 더 많이 일본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일본인들이 느낄 경우는요. 과학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된 게 없으니까 대충 돼요. 그러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조금 영어식의 일본어라든가 주어가 확실하게 있는 일본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일본어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AI에 맞게 혹은 AI가 일본어에 맞게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한국말을 할 때요. 주어를 말을 안 할 때가 꽤 많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오히려 이게 주어가 이것이겠네요. 또 그렇게 또 오히려 해석을 해줘요. 옆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일본어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화 될 때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거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AI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렇다. 이거 번역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I가 어떤 책을 또 요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을 요약할 때 주어가 확실하지 않으면 주어라든가 생략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일본어. 네. 그것을 정확하게 AI가 잡지 못하면 요약 문서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훨씬 정확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앞으로 또 국제화,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면에서 특히 AI 시대라는 면에 있어서 일본어라는 체계가 좀 약간의 장벽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 노후 현실은 어떤가요? 옛날부터의 일본의 가정의 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먼저 20살 되면 아이들은 일단 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립해야 된다. 뭔가 도와준다고 해도 기준은 20살을 가지다. 물론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22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도와주지만 그 이후는 자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한국하고 상당히 다르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결혼할 때까지 혹은 결혼한 이후도 아이라고 하면 계속 도와주는 것이 이게 한국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일본은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좀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좋으면 인격을 좋게 말하면 인격을 존중한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놔둔다. 뭘 해도 그냥 반치한다.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가정의 가치관이 사실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20살이 된 아이들은 자립해야 된다. 혹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은 다
자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자신이 노인이 되어도, 그러니까 60세, 65세 지나도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특히 65세 지나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라는 것을 이미 50대, 다른 사람은 40대쯤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요새는 그 60세가 전용됨이었는데 65세까지 그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연금은 거의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되니까요. 그러나 일본의 연금의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연금이 2040년, 2050년이 되면 고갈된다 라고 하니까 받아가는 연금이 적어졌어요. 이거는 2005년부터 적어졌습니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힘들죠. 보통 평균적으로요, 일본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20만 원 이하이거든요. 2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부부가 그렇다면 300에서 400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지만 안 그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하기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도와달라 라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도와달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노후 대에서는요, 그러한 연금 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축을 해 오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퇴직금 중요하죠. 요새는 적금이라는 게 그 일본 은행에서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런 것으로 40대쯤부터 준비를 그렇게 일본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같이 부동산으로 연끌을 하면서 돈을 모은다. 이러한 문화가 일본에 없기 때문에 잘못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일본 사람들의 노후는 아주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쯤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일단 전년 퇴임하고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연금 이상으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2억 전 노후에 차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발표를 일본 정부가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왜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요새 그 이야기를 일본 정부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과세 투자 주식을 일본 정부 주도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비과세라고 해도 투자했더니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있어가지고요, 일본 노인들의 미래가 아주 밝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교도소가 복지시설보다 낫다 라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노인들의 사례가 종종 보도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새로운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절도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일본의 범죄중 5% 정도가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이거 통계이지만요, 조금 전에 5%였던 것이 20%를 그때 넘었습니다. 현재는 아마 25%를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계시면 2명이나 3명이 범죄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라는 것은요, 입건된 사람들이에요. 입건이 그러면 안 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 가난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에 69세의 어떤 노인이 히로시마현에서 검거되었어요. 사람이 8년 정도 혐소를 왔다 갔다 했어요. 8년 정도 그 중에서 4년 정도 혐소 안에 있었대요. 교도소 안에 있었대요. 첫 번째 그러한 범죄를 일으킨 것은 62세 때였다고 합니다. 남자분이신데요.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혼자 살고 가족들은 먼 데 살고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그 가벼운 범죄를 일으키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는 밥도 주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의료 케어도 무료이고 기타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오히려 케어가 잘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당시는요, 일본에서 그냥 길가에 한국처럼 빌려서 돈 내고 하는 자전거 같은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그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일부러 훔쳐가지고 그것을 그리고 그냥 경찰서에 갔대요. 그렇게 해서 나 이거 훔쳤다고 그냥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경미한 그러한 범죄라고 해도 형법이 정해진 대로 이제 재판하면 그 형이 떨어질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형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살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연금을 일단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 연금은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더니 오히려 연금이 좀 쌓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는 그냥 보통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절도를 하여서 혐소로 들어갑니다. 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결국은 계속 그 비슷한 범죄를 일으키면 이게 법원에서도 봐주지 않게 됩니다. 너 이거 일부러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범죄가 무거워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역을 한 범죄가 이것도 그냥 일부러 그냥 진짜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칼로 젊은 여성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 와서 그냥 현장 체포했는데 바로 동기는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였어요. 자, 이러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교도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양원하고 비슷해졌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나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계속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또 2만엔, 3만엔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을 내면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다. 이거는 요양원이다 라고 하여서 그분들이 나이가 80 지난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현무관이라고 해요. 현무관이 목욕을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거나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일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5세 이상의 일본의 인구 비율은 지금 30% 가깝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렇게 가난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그것이 일본의 범죄의 20% 이상이다 라는데 앞으로 일본이 노인 사회가 계속될 텐데 또 노인 범죄 사회가 본격적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재 안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성매매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는 지금 소소 사람을 기다리는 그 다침보라든가 이러한 손매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일본의 신주쿠라든가 이케부쿠로라든가 이거 도쿄이지만요.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고 기타 조금 그 사람들 많은 도시에 가면요. 거의 어디서나 소소 사람을 기다리는 젊은 혹은 어린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도쿄 신주쿠의 오크보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요. 어떤 가게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기보다 제대로 일을 해서 벌기가 싫다라는 젊은 여성, 어린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런 여성들은 가출을 해서 시골에서 나왔다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또 꽤 있어가지고요.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트 바라고 하죠. 호스트 클럽에 들어가서 그 몇백만 엔 그러니까 몇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한 피스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호스트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런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성매매를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매매주는 범죄입니다. 법률적으로도요. 그러나 매매중 금지법을 보면 매매주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처벌이 될 경우는요. 말하자면 다침보 같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매매준을 합의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혀 아무도 모르는 데서 돈을 주고받고 했다. 이거 매매주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매매준 금지법에서는 그런 행위를 시켰다. 이런 사람도 이게 형법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 정부는 그래서 요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다침보 행위에 대해서는요. 대대적인 단속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고 손판망이기 때문에 또 금방 풀려나요. 그리고 또 일본의 매매증법에서는 특히 여성들을 또 남성들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남성들을 완전히 처벌하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해도 그때만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재앙 이슈가 있었음에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엔화 약세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래도 일본에 굉장히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엔화 약세, 엔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엔조이기 때문에 싸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초가 항공의 영향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조금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또 계속 항공료가 저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가는 거죠. 싸니까. 한국 내를 여행하는 것보다 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일본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여서 가장 일본에 가는 여행객들이 많은 이유는 역시 엔조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명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죠. 몇백 년 그리고 1000년을 넘은 그러한 명소, 역사적인 명소가 있기 때문에 보러 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가장 심각한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오버추어리즘라는 것은요, 이거는 일본보다 먼저 유럽에서 문제가 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비엔나라든가 로마라든가 기타 세계적인 그 관광지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게 관광 공해로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죠. 먼저 시끄러우니까 보통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왜냐하면 관광 포스가 몇 회나 하루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포스에서 나와가지고 구경하니까 이거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쓰레기의 문제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특히 교토라든가富士山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외국인들이 가고 유명해진 데는 다 오버투어리즘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1박 할 경우에는 관광세를 얻자라는 것이고 혹은 1박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숙박하고 또 교토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들어와도 당일치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유럽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정도에 입장료를 받는 거죠. 일본이 그런 거 다 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또 먼저 입장료를 낼 때 접수대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 때는 100명 정도 왔던 손님이 하루에 1000명 온다. 그러면 이거 쉴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요. 이게 점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버투어리즘이 일본인의 그러한 종사자들에 있어서는 오버워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 문화재의 원래의 가치가 그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원래의 가치였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손님들이 오는 일본 지방은 그러한 많이 가는 일본 지방이 그냥 부럽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오는 데는 이제 더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민박도 문제다. 민박이 365일 계속 운영하니까 이제 민박이라고 하면 보통 집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도시부에 많이 민박집들이 있다. 이곳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365일이 아니라 반 정도 1년에 180일 정도만 영업해라 라는 규제를 지금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중심적인 오버투어리즘 그런 데가 있는 데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그냥 외국 손님들한테 다 공개하는 것이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것도 일본 정부의 큰 책임이 있어요. 2005년쯤부터 이거 시작됐어요. Welcome to Japan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오십시오. 그때 천리가 그렇게 해서 Welcome to Japan라는 곳으로 먼저 1000만 명 1년에 이게 인바운드라고 하는 일본에 오는 그러한 손님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사실 코로나로 2021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10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었어요. 목표가 2천만 명.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시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다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엔조가 엄청나게 그것을 가속화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이나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에 가장 어디서나 흔히 있는 것은 보통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9시나 10시 이후는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게 한국도 요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특히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외국 손님들이 오면요, 거의 심야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역시 소음 문제로 나타나고 또 거기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규칙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타 오버추어리즘 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접수하는 사람들의 오버워크 문제가 나와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재가 훼손이 우려 아직은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관람 시간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낡은 시설은 견디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입장 시간을 줄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자체에 가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오버추어리즘의 하나의 폐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본에도 그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 또 나가서 말씀드리면 K-팝 문화의 큰 차이가 뭐냐? 또 말하자면 K-팝이 왜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는가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계속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일본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대학교 안에 있는 문화계의 학과의 존재입니다. 문화예술학과. 라든가 혹은 그 영화예술학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영화에 나가거나 TV 나가는 그러한 배우들이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혹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가 혹은 좋은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교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없어요. 그러한 학과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80개 정도의 대학에서 그런 학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알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는 데는 그냥 전문 학교예요.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죠. 돈만 내면 2년 정도로 그냥 느슨하게 그냥 배우는 거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너무너무 잘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혹은 영화에서는 그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해요. 일본에서. 그러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잘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이 전체 층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계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일본은 거기까지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요. 왜 이런 것이 있지? 라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작품으로 될 수가 없고 세계적인
그 히트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일본에서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한국의 역사적인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한국은 옛날에부터 공부를 하여서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현재에 와가지고 또 사교육, 공교육이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학교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한국 안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일본에서 보면 그거는 세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노는 시간도 없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나오면 11시, 12시까지 그냥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로 간다. 그리고 학벌주의다.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한국에. 이것이 K-팝에도 그대로 옮겨갔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런 예능 관계로 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아니다. 요새는 바뀌었다. 문화가. 왜냐하면 K-팝 그 한류의 엄청난 성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카이 대학으로 가는 것이 4대 연예 사무소에 가는 것으로 사실을 바뀌어가지고 입구가 바로 오디션이죠. 한국에서 4대 연예 기획사라고 하면 하이브, SM, 그리고 YG, JYP 이거죠. 이것이 새로운 스카이 대학교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쓰는 시험 혹은 쓰는 시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디션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스카이 대학교로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바로 이 오디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외모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대학을 갔는가라든가 이런 것 전혀 관계없다. 어떤 지방에서 왔는가 이러한 지방의 다른 여러 가지 차별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능력주의지만 건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이돌들이 그러한 오디션에 많이 또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한 아이돌이었는데 여기에 와서 오디션을 계속 털어줘요. 예, 이게 일본에서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AKB40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아이돌이었는데 여기에 와서 오디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합격한다고 해도 몇 번이나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 덕분에 트와이스의 일원이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일본에 더 돌아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K-팝 아이돌이 아니라 K-팝 아이돌로서 또 다른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K-팝 스타들을 배치를 하는 시스템이 이게 글로벌화, 세계화가 되었고 이 부분이 또 한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유교의 문화하고도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일본 쪽의 해석인데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한국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따라잡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이 노쇠화가 되어 있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기획사의 윗사람들이 굉장히 노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만둬야만이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도해야만이 한국처럼 새로운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본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류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인류, J-팝
혹은 이 콘텐츠는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기가 어렵고 나온다고 해도 그냥 한국 것을 거의 다 카피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이게 한류를 쭉 보고 있었던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네. 그렇게 해서 또 인기를 끌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먼저 그 모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요새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예요. 뭐냐? 새로운 춤이나 노래를 만들 때도요. AI를 사용한대요. 이게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AI는 학습한 것으로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학습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온 것을 학습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한류 K-팝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제 견해이지만 AI를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까 제 이야기라고 했지만요. 그런 것을 심사하는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AI도 좋지만 마지막은 사람의 창조성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K-팝도요. 내리막길로 가는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날로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성의 여유가 굉장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디지털화만 하지 않고 좀 창조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만이 또 새로운 K-팝 K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사임당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